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철저한 비밀 계좌, 조세 회피 등의 단어가 연상되실 것입니다. 2023년 현재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인 UBS와 크레딧 스위스는 극과 극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UBS는 2023년 3월 현재 시가총액 5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73조 원 규모로 유럽 최대 투자은행이며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순위권에 이르는 거대 은행이죠. 한편 UBS와 함께 스위스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딧 스위스는 파산 위기에 놓여 결국 UBS의 단돈 4조 원에 인수되고 맙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전에 더 나은 삶TV에서 첫 번째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하루 3분 꺼내먹는 자본주의란 책인데요. 하루에 3분씩 가볍게 읽으면 좋은, 쉬우면서 자본주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본주의의 시작, 화폐에 대한 이야기,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 부의 축적 방법 등 다양한 내용들을 하루에 3분씩 가볍게 읽으면서 어려운 경제 환경을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UBS는 1998년 스위스 연방은행과 스위스 뱅크 코퍼레이션의 합병으로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25위 은행으로 꼽혔으며 약 1214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BS는 전 세계 50여국에 진출해 있으며 특히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킹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UBS는 미국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직원의 약 35%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1856년 스위스 철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CS는 유럽 금융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장해왔습니다. CS는 현재 IB와 PB, 자산 운용 등 3대 사업을 축으로 50개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약 748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CS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의 약 29%가 이들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UBS와 크레딧 스위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두 은행은 1998년부터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두 은행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UBS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5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스위스 국립은행으로부터 600억 프랑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비슷한 규모의 손실을 입었지만 구제금융 없이 자체적으로 자본 확충을 진행하였습니다. UBS는 2008년 금융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했습니다. 위험 자산을 대폭 축소했고 자본 비율을 높였으며 효율성과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 절감과 인력 축소를 실시했죠. 그리고 UBS는 자신들의 강점인 자산 관리, 웰스 매니지먼트 부분에 집중합니다. WM 부분은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죠. 은행이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간접적인 투자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WM 부분을 확대했고 이러한 사업 방향은 적중했습니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UBS에 비해 큰 타격을 받지 않았던 크레딧 스위스는 특정 고객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대출과 채권 발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은행 모델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쉽게 말해 UBS는 직접 투자를 줄이고 부자들에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을 주 모델로 삼고 CS는 은행으로서 직접 대출과 투자를 통해 부를 키워나가는 투자은행의 모델을 취한 것입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매일 투자 공부하고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수수료만 받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번 경제 위기 때 UBS는 별 타격이 없었을지어도 UBS의 WM 부분 고객들은 많은 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CS는 증시가 한창 화랑 상태일 때부터 여러가지 악재에 시달렸습니다. 긴축 사이클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CS는 주요 투자처에서 돈을 떼이는 큰 사건들이 터져 나왔었죠. 첫 번째 악재는 2021년 3월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 빌 황이 이끄는 아케고스라는 투자회사가 파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케고스는 주식 레버리지 공매도 거래를 무리하게 했는데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면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공매도를 실컷 치다가 주가 폭등으로 파산한 사례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아케고스의 투자 자금을 빌려주다가 아케고스가 파산하면서 47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크레딧 스위스의 회장과 CEO 등 임원들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악재는 2021년 9월 영국의 에너지 공급 회사인 그린실프가 파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린실프는 영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공급 회사 중 하나였으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린실프의 비용은 수익을 넘어섰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그린실프의 주요 채권자 중 하나였으며 그린실프가 파산하면서 14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악재는 2021년 10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헝다가 부도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헝다는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회사 중 하나였으며 전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둔화와 규제 강화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헝다의 주요 채권자 중 하나였으며 헝다그룹이 부도나면서 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의 영업적 성과가 나쁘게 되자 내부적인 악재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고위 임직원은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괴롭힘과 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하며 중국 사업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력들도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인재들이 회사를 떠난다는 건 회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신호이죠. 안 좋은 신호가 나고 소문이 번지게 되자 CS에 돈을 맡긴 자들은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재무제표를 보시죠. 7천에서 8천억 스위스 프랑의 자산 규모가 2022년 5천억 스위스 프랑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은행은 망할 것이라고 소문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 뱅크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게 뻔했습니다. 은행의 신용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기업이 휘청거리며 무너지길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라이벌 경쟁 회사였던 UBS였습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위기에 빠진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를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완전 껌값에 인수한 것이죠.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됐던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가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의 인수로 급한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두 가지 교과서적인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실패 이후 철저한 체질 개선을 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크게 상황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UBS가 철저한 구조조정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CS는 2008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번 2023년 경제위기에 큰 위험이 노출되었죠. 늘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한바탕 구조조정을 한 회사는 의외로 쉽게 재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결국 살아남아 있다면 큰 기회를 얻는다는 점입니다.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보수적인 운영을 통해 건실히 유지하고 있던 UBS는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위험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를 헐값에 인수하면서 공룡은행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큰 어려움 없이 잘 극복되길 바랍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